스페인 문명 여행 제11강은 유럽의 계몽주의, 왕정인가 공화정인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역사를 한번 쭉 이제 정리해봤어요. 대략 기원전 1000년경부터 켈트인 이베리아인들이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고요. 기원전 3세기에는 로마 영토에 편입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로마 영토가 되었었죠. 그리고 4세기, 5세기 이때는 서고투족이 와서 서고투 왕국이 세워지고요. 8세기에 이슬람이 침입해서 안달루스라고 하는 지역을 점유를 하죠. 그리고 북쪽에는 기독교 공국이 쭉 생겨서 레콩키스타라고 하는 재정복 활동이 한 600년간 쭉 이어지다가 1479년에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합병, 사실은 합병은 아니고요. 두 왕이 결혼을 해가지고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을 합니다. 1492년에는 레콩키스타가 완성이 되고요. 알함블라 칙령이 내려졌죠. 1516년에 합스부르크의 카를 1세가 부임함으로써 합스부르크와 이베리아 반도가 하나의 제국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때부터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부르죠. 1588년에는 네덜란드를 침공했던 에스파냐의 함대가 영국 함대와 싸워가지고 사실상 패배하죠. 1700년 경에는 에스파냐의 왕가가 끊기고 루이 14세의 손자가 에스파냐의 왕이 돼서 이때부터 부르봉 왕가라고 불립니다. 1807년에는 나폴레옹이 이베리아 반도를 침입하고요. 1830년에는 귀족들에 의해서 입헌 군주대가 채택됩니다. 1873년에는 제1공화국이 성립되고 1931년에는 제2공화국이 성립되어서 쭉 지내오다가 1939년에 프랑코라고 하는 사람이 내전을 정비하고 독재 체제를 구축합니다. 한 40여 년의 독재 체제가 프랑코의 죽음으로 끝나고 1975년에는 카를로스 1세가 입헌 군주국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현재 에스파냐는 입헌 군주국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7세기, 18세기의 에스파냐로 가봅니다. 당시 유럽에는 계몽주의라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자, 계몽주의란 게 뭐냐?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친다는 뜻인데, 계몽이라고 하는 사실은 일본 사람이 붙인 한자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래요. 지금까지는 귀족, 왕, 사제, 그리고 시민, 노예, 농노, 이렇게 신분 또는 종교, 또 남과의 성별, 기타 여러 차별이 있어 왔죠. 계급주의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자, 그것이 개인들의 생각이 깨인다는 거죠. 그래서 계몽된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상위층의 교회와 성직자가 있었고, 군주, 영주, 기사가 지배층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남성이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이런 사람이었죠. 그 밑에는 농노, 여성, 노예, 기타 사람들이 떠받치는 그런 사이였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 인권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에 이런 생각들이 점차적으로 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왕과 귀족, 사제와 교회 권력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바뀔 수는 없고요. 많은 사상가들이 이거에 관한 사상론을 펴고 책으로 써내고 때로는 연애 사건, 연애 소설 같은 걸로 깨달음을 주게 되는 거죠. 특히 부르주아들, 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신흥 상인들이 이런 깨달음의 일조라고 그들이 선두에 서죠. 농민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계몽주의 사상에 물들기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부르주아들은 다른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고, 당연히 돈이 많아지니까 돈이 많은 입장에서 계급이 낮다 보면
차별대우를 받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많은데 왜 저 교회에 힘에 굴복해야 되느냐? 사제들보다 내가 못하냐? 아니면 돈 없는 귀족들보다 왜 내가 차별대우를 받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오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민중들한테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 이것이 계몽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각 나라의 대표 인물을 보면 이래요. 존 로크, 영국 사람, 프랑스에서는 몽테스키에, 프로이센은 칸트 같은 사람들이 책을 써내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거리에서 연설을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이런 생각들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라는 게 건데요. 그거는 유럽, 특히 영국, 잉글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지움, 북독일 지역 이런 데서 많이 생각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스페인이라고 하는 땅은 유럽의 서쪽 끝에 있다 보니까 이런 바람에서 조금 비껴났어요. 그러니까 이웃 국가는 조금 다른 행보를 해왔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종교개혁 시기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까지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 시기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로마 카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소를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개신교의 흐름이 못 들어오게 하죠. 사실 개신교의 흐름을 타고 이런 계몽주의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개신교라는 게 사제 계급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계급사회예요. 사제도 가장 높은 사제가 교황이 있잖아.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수사가 있고 수녀가 있고 이런 계층이 있잖아요. 그 밑에 또 일반 민중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계층 구조였다가 개신교는 사제가 없어지는 게 개신교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평등해요. 모두가 사제인 거예요. 그래서 만인 사제설. 그러니까 모두가 사제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이 개신교에서는 평등 사상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에스파냐에서는 이 피레네 산맥을 근거로 경계로 확실하게 막은 거야. 그래서 계속 로마 가톨릭의 수요자를 했던 거고요. 이 자본가들, 특히 부르주아의 성장을 억제했다. 그러니까 신민지와의 교육조차도 국가의 통제 하에 있도록 가급적 막았던 이게 사실은 특히 카탈루니아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 계몽주의 시기에도 절대 왕정을 추구했습니다. 왕권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게 스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나라에는 계몽주의에 의해서 혁명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1789년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로 이때는 신흥 자본가, 제3계급,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계급이 아니에요. 사실 어느 정도 돈을 번 부르주아들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군주를 단두대에 보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 이슬러 사라지고요. 많은 귀족, 사제들이 여기에 처형이 됩니다. 그런데 스페인 민중은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만큼 부르주아가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정권을 잡은 나폴레옹이 합스부르크와 전쟁을 하고 이탈리아를 쳐들어가고 이베리아 반도를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대륙에 있는 나라들은 영국과 거래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기고 잉글랜드와 교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포르투갈을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이베리아 들어옵니다. 그 초기에는 에스파냐 왕가가 나폴레옹 군대를 환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폴레옹의 군대가 철수하지 않고 에스파냐 주저앉게 되고 그러고 나서 펠리페 국왕은 프랑스에 이제 유폐를 시킵니다. 아예 주저앉을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자신의 형을 에스파냐 왕위에 앉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귀족들이나 사제 같은 사람들은 윗사람들은 전부 나폴레옹한테 잡히거나 아니면 그 나폴레옹 군대 동조하는 이런 세력이었는데 민중들은 이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페인의 광활한 자연을 무기로 게릴라가 되어 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란 땅이 제가 이제 지리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원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원래 기독교 공국들이 남쪽에 있는 무어인들을 물리쳤듯이 이 고원지대에서 은거하는 이 스페인 민중들을 나폴레옹의 훈련된 군대가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게릴라라고 하는 용어가 이때 이 에스파냐에서 등장을 합니다. 나폴레옹 군대를 상당히 괴롭혔죠. 그래서 이곳을 제대로 정벌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왔던 겁니다. 그때 벌어졌던 사건을 그린 그림이 여기 고야가 그린 민중봉기 참여자를 총살하는 프랑스군이라는 그림이에요. 1808년 5월에 민중봉기를 하고 프랑스군과 제대로 이제 싸웠던 그런 일이었는데, 물론 당연히 민중들이 많이 죽었겠죠. 나폴레옹 군대는 훈련된 군대였고, 스페인의 게릴라들은 사실은 제대로 싸울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많은 민중들이 죽었지만, 어쨌든 민중들이 끊임없이 반격을 하고 마침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공략을 했다가 모스크바에서 아주 혼쭐이 나죠. 그래서 그걸 철수한 이후에 나폴레옹 세력이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프랑스군은 에스파냐에서 철수를 합니다. 에스파냐 본국이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시절에 이제 아메리카에는 식민지에서는 당연히 본국이 저렇게 약해지고 통제가 약해지니까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을 합니다. 끄리오요라고 하는 군벌이 많이 있다 그랬죠. 시몬 볼리바르 같은 사람들이 대콜롬비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여기에는 많은 땅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또 포르투갈 왕가는 브라질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왕가를 세웠다가 나중에 거기에 또 브라질 제국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파냐라는 나라는 미국 스페인 전쟁을 벌려가지고 거기서 미국한테 패하게 되고, 그래서 필리핀, 괌, 포르투리코는 미국령이 되고 나머지 식민지들은 전부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점차적으로 왕권은 약해지고 식민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 의식은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왕정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왕정 말고 대안이 뭘까요? 그러면 이제 공화국이 생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왕정을 지지했던 왕정의 중요한 축의 하나가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그 교회가 사실은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사제 계급이 상층부에 있었고, 또 교회가 가진 재산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가진 재산, 교회가 가진 땅, 이런 것들이 민중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착취하는 그런 도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피로감이 생기게 된 거죠. 그 피로감의 가장 큰 원인 제공이 또 종교재판소라고 하는 거죠. 1478년에 생겨가지고 1834년까지 운영했던 이 종교재판소라는 게 결국 종교재판에 의해서 끌려가서 재판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재산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정치적인 사람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당한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반감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불고 있는 개신교의 바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금서 목록을 정해두었던 거고요. 그래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서적을 불태우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여전히 무어인, 유대인, 개신교인, 또 개종한 사람, 원래 무어인이었고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을, 개종했던 사람들을 못 믿고 이들을 계속 박해하고 해서 한 30만 명가량 희생되었던 게 종교재판소였던 거죠. 그리고 오랜 왕정 체제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왕정, 상위 계급, 오랜 그러니까 사제 계급의 독점, 그들이 갖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토지를 그들이 갖고 있으니까 민중들은 그 토지에 예속되거나 아니면 높은 지대를 내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극심한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뭐 이베리아 이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고 수시로 가뭄이 있고, 특히 요즘에도 지금 가뭄이 심해가지고 버려진 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구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또 식민지로 유민 간 사람도 많이 생겼었고, 그래서 중세 후기에는 1400만 명이었던 인구가 18세기 후반에는 700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한 500년 사이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민 가서도 그렇죠. 어쨌든 이 땅이 살기가 어려워진 땅이 됐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기득권 세력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여기도 부르주아나 아니 중간 계급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왕정이 없어지고 공화국 체제가 와야겠다. 그래서 1873년 되면 제1공화국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공화국이라는 게 쉬운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화국이라는 게 계속 선거를 통해서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리더라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21세기 민주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지금의 리더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과연 우리한테 산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사실은 담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왕이 있으면 왕정에 대한 어떤 희망, 오히려 그거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공화정이 자리 잡으려면 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이 왕정과 공화정을 거치는 사이에 그동안 에스파냐 또는 스페인이 갖고 있었던 많은 기득권들이 사라졌어요. 해외 식민지 다 없어졌죠. 다 식민지가 독립을 했죠.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지역도 점령을 했었는데 그 지역의 일부 세우타와 멜리아라고 한 조그만 도시 남겨놓고 다 식민지 상실하게 된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좌절감 이런 것도 많이 있게 되고 그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공화국 지도자에 대한 불신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왕이라고 하는 혈통 좋은 사람을 계속 앉혀서 그들한테 기대하는 게 상당히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의 공화정이 있다가 다시 왕정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1914년에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 체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유럽에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때 스페인은 여기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지원할 수 없고 영국도 지원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참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립국으로 자리매김했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가 전쟁을 하면 우리 옆에 있는 나라가 덕을 보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스페인 물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직물, 광물, 식료품 등을 이웃나라 프랑스나 영국 이쪽에 계속 공급을 하게 된 거죠. 덕분에 바스코의 제철업, 아스투리아스의 광산업, 카탈루냐 면직물, 야금업 같은 것들이 엄청 호황을 누립니다. 원래 카탈루냐는 면직물 산업이 상당히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있는 모카를 가져다가 카탈루냐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식민지에 파는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카탈루냐가 돈 많이 벌었거든요. 더군다나 전쟁이 나니까 이 면직물, 모직물은 또 전쟁의 물품으로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이익을 봤었다. 20세기 초반에는 유럽의 이 주변국 입장이었지만 전쟁을 피하게 되고 상당히 좋은 시절을 잘 보내게 됐다. 뭐 이게 공화정이든 왕정이든 어쨌든 경제적으로 잘 풀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해외 식민지를 상실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식민지에 쉽게 팔 수 있는 게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공화정과 왕정 간에 이제 많은 이야기가 오가게 된 거죠. 자, 문제는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지역에서 스페인에 이제 물품을 사가지 않아요. 전쟁 때는 열심히 사가다가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물품을 사가지 않게 되고 또 1929년에 세계적으로 큰 대공황이 있었죠. 그 대공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이 스페인 땅에 아주 경제적 불황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이 구체제의 모순이 지금까지 오죠. 교회, 사제, 귀족, 부르주아 같은 기득권 계층은 여전히 세력을 공고히 하고 있고 잠깐 공화정이 갔었지만 그 공화정 시대에도 완전한 평등, 완전한 시민권이 확보된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여자는 제외였고 특별한 사람들만 투표를 통해서 공화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다시 왕정을 복구한 상태인데 경제적으로 나빠지니까 이 빈부격차는 점차 심해지게 되는 거고 또 여전히 지방의 자치권 이 스페인은 특이한 게 지방 자치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원래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여전히 지방 자치권을 요구를 하게 되고 또 20세기 전반에 유럽은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공산당, 뭐 사회주의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던 때죠. 지금 소련이 공산혁명이 일어났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상당히 이런 그 공산화에 대한 희망, 비전 이런 걸 많이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스페인 땅에도 다양한 계층이 있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그 로마 카톨릭 온건한 사람들, 또 급진 사회주의파, 공산당파, 무정부주의자, 파시즘. 그러니까 파시즘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독일에서는 나치즘, 이탈리아는 파시즘, 또 이베리아 반도에 와서 여기도 이 파시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다양한 계층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사상 논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권력 다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때 제2공화국이 등장을 했는데 제2공화국의 원래는 좌파들이 이런 그 급진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좌파 성격의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공화국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년 후에 우파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 좌파 우파가 이런 같은 세력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 좌파의 노동자, 농민의 개혁 요구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바꾸자, 기득권 세력들은 물러나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파들이 이렇게 그냥 가면 우리의 기득권을 다 뺏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로운 그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프랑코를 비롯한 군부, 또 보수 캐톨릭, 귀족,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기존 정부에 대항해서 일어난 게 스페인 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스페인 정부는 오히려 개혁파, 좌파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보수파들이 들고 일어난 게 스페인 내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공화국은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느냐 보면,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 기존의 보수파에 대한, 기존의 체제에 대한 변화예요. 국가와 로마 카톨릭은 분리해라. 예수회 가서 로마 카톨릭의 가장 큰 보루거든요. 예수회를 해산해라. 예수회가 갖고 있던 재산을 내놔라. 또 군을 감축해라. 이 군의 힘이 굉장히 크니까 장교 수를 감축하고, 이 보수의 생각을 갖고 있는 병사들을 좀 바꿔가지고 이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병사들로 좀 바꾸겠다. 또 자본가의 재산을 동결하고, 특히 가장 문제가, 이 땅은 귀족과 자본가들이 토지를 대부분 갖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개혁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재분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큰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알칼라 사모라라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제2공화국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게 좌파의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당연히 기득권 세력이었던 자본가, 교회, 군부가 이거를 위협을 느껴가지고 세력을 만들고, 여기에 군부의 힘을 실어줌으로써 내전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내전에서 보면 세 종류의 세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공화파죠. 지금 좌파의 국가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이들은 입헌 군주제도 아니고 아예 공화국을 만들자, 우린 민주공화국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주의자, 노동자 등 은권 카톨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공화파였고, 또 기존 보수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목표가 뭐냐? 빨갱이를 척결한다. 이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빨갱이니까 빨갱이를 척결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 왕당파, 보수 카톨릭, 보수주의자, 군부, 자본가, 결국 기득권 세력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국민파 또는 프랑크파였고, 또 하나의 세력은 뭐냐면 지역 세력이에요. 지역 분할 세력. 그래서 각 지역이 독립을 하자, 이런 의미죠. 나바라 지역에 있었던 바스크 민족주의자, 그리고 원래 카탈루냐 민족주의자, 이 사람은 원래 세죠. 원래 카탈루냐는 옛날부터 독립공화국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이기에 독립을 하자, 이런 새 세력이 반도 내에 딱 자리 잡게 되면서부터 이제 내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외세가 이 각 세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공화파들은 당연히 좌파니까 프랑스나 영국에서 도와주게 된 거고요. 보수파들은 나치 독일과 파시즘의 이탈리아가 도와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전이었지만 국제사회가 지원한 국제전 성격을 띈 게 스페인 내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전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 공화파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군부를, 그전에도 이 군부가 쿠데타를 여러 번 했는데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었는데, 이때 마침 이 군부의 수장들을 저 멀리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 프랑코라고 하는 장군은 저기 카나리아 제도로 보냈었고, 대부분 장군들이 모로코 쪽에 있었는데, 이들한테 이제 보수파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군부를 결집해서 반도로 들어와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프랑크를 비롯한 3명의 장군들이 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여기 파란색, 왼쪽 그림의 파란색처럼 북부 지역 중심으로 세력을 갖게 된 거고요. 점차적으로 이 빨간색이었던 이 공화파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은 파란색이 있는 제가 점차적으로 유리해지는데, 그 이유가 프랑코라고 하는 사람이 최연소 사령관, 최연소 참모총장, 최연소 국방장관이었어요. 경력이 화려해요. 모로코에 가서도
전쟁을 많이 했고 확실한 이 전쟁을 잘하는 지휘자였던 거죠. 근데 이 공화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군대는 숫자는 많았지만 제대로 이걸 지휘할 지휘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랑코한테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의 그림처럼 점차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한 2년쯤 지나니까 파란색으로 전부 바뀌어가지고 한 3년쯤 지나니까 그건 프랑코 장군이 점차 우세를 가져가는 이런 상황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때 있었던 유명한 사건, 또 유명한 이 사건에 대한 그림이 게르니카라고 하는 거죠. 피카소라고 하는 이 말라가 출신의 화가가 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게르니카의 소식을 들었어요. 게르니카는 어디냐면 바스크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세력 중에 하나죠. 바스크. 카탈루냐가 지방자치인 것처럼 이 게르니카라고 하는 도시에 나치군이 항공기를 와가지고 이 게르니카를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폭격에서. 아니, 왜 내전인데 프랑코군이 와서 여기 공격한 것도 아니고 외세가 와가지고 이 북쪽의 게르니카 마을을 이렇게 폭격을 하니까 너무 좀 원통하잖아요. 그래서 피카소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거고 세상에 이 스페인 내전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스페인 내전을 알려주는 유명한 소설 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해밍웨이 소설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전쟁 취재 특파원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전을 겪었던 거고 그걸 바탕으로 순수 픽션, 창작, 전쟁, 그리고 로맨스 소설을 쓰게 된 겁니다. 영화에도 나왔죠. 잉그리드 버그만과 게리 쿠퍼가 열연을 했던 유명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전은 프랑코라는 사람의 승리로 귀결이 되고요. 이때부터 프랜시스 프랑코라는 인물이 국가 원수이자 독재자로서 군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까우디오입니다. 까우디오. 남미에서 활약했던 그 군벌. 이 사람들을 까우디오라 부른다 그랬죠? 여기에서도 까우디오. 지도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내전이 끝난 이후에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 내전 시기에는 히틀러의 지원을 받았지만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는 중립을 유지합니다. 왜?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가 1939년인데 마침 그때 스페인 내전이 끝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거기에 참가할 여력이 없다라고 가지고 빠집니다. 뭐 덕분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피해도 안 입었고 국력도 훼손되지 않았던 이점이 있었죠. 이웃나라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이 프랑코의 독재가 안정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기도 했죠. 그래서 무자비한 철권 통치를 했고 1인 지배를 했습니다. 당연히 1인 지배 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에 반발하는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랑코 독재 체제에 몇 명이 죽었는지는 지금도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그에 대한 정확한 정황을 사람들이 잘 모른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랑코가 1975년에 죽었는데 이 프랑코 체제를 카를로시스 왕이 이어받았어요. 그 체제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체제를 일소하지 못하는 이런 좀 슬픈 현실이 이 스페인에도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러고 비슷하죠. 과거의 체제를 그대로 왔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이런 슬픈 운명이 있는 거죠. 이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프랑코의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프랑코 체제에서 활약했던 사람들 또는 프랑코가 했던 잘못들을 완전하게 파헤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프랑코가 지배했던 시기는 냉전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냉전이라고 하는 거에는 가장 이 서방 세계의 가장 큰 적은 소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에 대항한다, 공산당을 제압한다 이런 명목으로 서방한테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프랑코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나 영국, 독일 같은 데서 이 프랑코를 비난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사실 지금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뭐 인권이 어떠니 평등이 어떠니 뭐 독재 같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서유럽이 당시에 프랑크가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왜?
소련이라고 하는 어떤 주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항하는 걸로서 봐준 거죠. 자, 그런데 이 프랑크라고 하는 독재자가 40년을 독재했으면 보통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한테 물려주는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뭐 시리아 같은 데 있고,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후계자를 자신의 참모였던 사람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런 바람에 이 사람은 후계자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왕정을 복고시키는 거다. 그래서 카를로스 1세라고 하는 30대 후반의 왕가의 아들을 데려다가 프랑코 체제 후계자로 자리를 찾게 함으로써 이제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왕정 체제로 다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프랑코 체제에서는요, 1959년까지는 상당히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헛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60년경부터 생각을 바꿔가지고 나라를 개방하고 좀 더 다른 나라와 교육을 중시함으로써 여기다가 유럽이 경제 성장을 막 해요. 근데 이웃 나라들이 잘 살게 되고 경제 성장하니까 스페인은 이거를 덕을 타고 그때부터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최근에 보면 1인당 GDP가 3만 불 좀 넘었었죠. 지금 대한민국의 바로 밑에 있어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스페인을 넘어섰습니다. 유럽에서도 상당히 선진국, 5번째 선진국이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독재 체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에는 꽤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프랑크 덕분에 스페인은 왕정으로 복구를 하게 됩니다. 자, 후안 카를로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1975년에 왕이 되었고요. 2014년에 아들한테 물려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바르셀로나 백작 후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코가 후계자를 왕을 누굴 세울까 했다가 바르셀로나 백작은 되게 자유주의적인 있고 프랑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왕위를 주면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인 후안을 왕으로 채택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프랑크 사후의 왕정에 복구가 되고요. 1978년에는 선거를 실시해서 입헌 군주제에 기반한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합니다. 의원 내각제, 지방자치제, 양원제입니다. 지방자치를 확실하게 하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세력들, 지방이 자치를 원하는 데에다가는 중앙의 권력을 많이 이양을 해가지고 그 나바라 지방, 카탈로니아 지방, 이 사람 또 다른 지방을 또 이렇게 자치권을 많이 부여하는 형태로 많이 갔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국민한테 신망을 받게 된 일이 있었어요. 1981년에 쿠데타가 발생을 해가지고 쿠데타 일부 세력이 의사당을 점거를 해가지고 공화정으로 새로 하자 이렇게 들고 났는데, 이 후안 카를로스 왕이 방송에 등장을 해가지고 저 군부 세력을 물러나라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령관들한테 절대 저들한테 동조하지 마라 이렇게 연설을 하는 바람에 그 쿠데타를 실패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강력한 신뢰를 획득해서 상당히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왕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르러 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검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어떤 모습을 많이 비쳤었는데, 이 사람이 보츠와나의 코끼리 사냥을 떠나갔다가 거기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엉덩이뼈를 다치고 그런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국민들이 이 사람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돈도 많이 쓰고 이러니까, 아니 저렇게 검소한 모습을 늘 보여왔다가 실제로 안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동물도 보호단체 이런 데서도 당연히 코끼리 사냥을 왕이 한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비난이 쇄도하고, 이러면서 이 왕의 입지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던지 아들 펠리페 6세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들 펠리페 6세도 그렇게 아름다운 행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늘 이제 사치스럽고 파티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왕위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그리 높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스페인의 왕정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다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스페인 역사를 마쳤습니다.